안녕하세요. 도쿄나우의 정효현 특파원입니다. 도쿄나우 6회는 3부로 나눠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의미심장한 일, 급한 일, 그리고 일본 증시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넘어가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의미심장한 일부터 보시죠. 도쿄나우.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머리 회전이 나보다 3-4배 빠른 게 느껴졌다. 이 회사에서 나는 하위 그룹에서 중간 정도의 인간이겠구나 싶었다. 일본에서 최고 두뇌를 자랑하던 인재들이 입사 당시 받았던 기억입니다. 어느 회사인지 아시겠습니까? 세계 최대 검색 플랫폼 구글의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은 지난 9일 잃어버린 20년 구글에서 찾는다. 디지털 패전, 인재와 속도에서 차이라는 기사를 IT면에 거의 절반을 할애해서 다뤘습니다. 디지털 패전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의미심장하죠. 일본이 왜 디지털 경쟁에서 패했는지를 20년 전까지만 해도 신생기업이었던 구글에 입사한 일본인의 입을 빌어 분석했습니다. 패인을 구글에 물은 이유는 20년 사이 구글은 글로벌 IT 공룡 가파의 일원으로 성장한 반면 일본의 디지털 경쟁력은 도리어 후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분석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일본 최대 경제신문이 패전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코로나를 계기로 일본은 디지털 개혁에 뒤처진 바람에 졸지에 후진국이 됐다라는 자조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공개적으로 이대로 가면 일본은 망한다 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비즈니스 스쿨 IMD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일본은 64개 나라 가운데 28위에 그쳤습니다. 2013년 20위였던 순위가 이제는 30위권이 위태로울 정도로 처졌습니다. 2013년 38위였던 중국이 15위까지 치고 올라갔고요. 미국은 2018년 이후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과 세계 1위를 다투던 일본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IMD는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인재가 부족해서 시대에 대응하는 스피드가 결여돼 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승부할 수 있는 사업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약점이 미국 등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분석이죠. 일본인이 아니지만 일본에 살면서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정체에 발목을 잡히는 일본 사회의 모습을 보아온 제가 들어도 정말 아프고 한편으로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고부가치를 생산하는 인재가 부족하다라는 이 IMD의 분석대로 일본은 특히 인적 자원과 관련한 항목에서 약점을 드러냈는데요. 디지털 및 테크놀로지 관련 기술에서 62위, 빅데이터 활용 능력은 63위였습니다. 국제 경험과 기업의 민첩성 등 2개 항목에서는 64위로 꼴찌였습니다. 기술력만큼은 여전히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일본이 디지털과 IT 기술에서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숫자가 증명을 합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2019년 일본의 정보통신산업부문 연구개발비는 5,4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5조 6천억 원으로 2008년보다 10%가 줄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ICT 연구개발비는 11조 4천억 엔으로 2008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ICT 연구개발비가 20배나 차이가 나는데 경쟁이 될 리가 있나요? 구글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할 무렵 이 회사에 입사해 미국 IT 기업의 진면목을 몸소 체험한 일본인들은 공통적으로 인재, 수평적인 회사 풍토, 스피드, 스케일을 패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오프닝에서 소개한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머리가 나보다 3-4배 빨리 돌아가는 게 느껴졌다 라는 말은 2003년 구글에 입사한 도쿠세 겐타로 검색 담당 디렉터가 면접관한테서 받은 인상입니다. 도쿠세 디렉터는 내가 구글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책의 저자로도 일본에서 인지도가 있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석사를 따고 실리콘밸리의 여러 스타트업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수재입니다. 그런데도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나는 하위 그룹의 중간급 정도겠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구글은 인재 집합소였습니다. 도쿠세 디렉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직과 자금력으로 승부를 보던 그때 구글은 국적과 인종에 관계없이 즉시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는 천재들이 우글거린 곳이었습니다. 2006년 후지스 연구소에서 구글로 전직한 고토 마사노리 기술개발본부장은 스피드를 구글 경쟁력의 원천으로 꼽습니다. 고토 본부장은 구글 맵의 다양한 기능을 개발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2005년 구글 맵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미국과 영국 지도뿐이었고 지금은 당연한 목적지 찾기나 경로
검색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불과 1, 2년 사이에 위성사진을 표시하는 구글 어스, 거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스트리트 뷰 등의 기능이 순식간에 추가가 되더랍니다. 구글 맵은 어느새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매월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필수 툴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스케일의 차이랍니다. 2008년 소니에서 전직한 이마이즈미 료이치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기술로 세계를 좋게 만든다 라는 단순하지만 낙관적인 구글의 방식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근면, 정직이라는 그 분야에서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자 라면서 컸지만 그건 그냥 구호일 뿐인 거지 않습니까? 보통의 회사라면 매출 10% 증가, 이익률 5% 개선 같은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할 법한 목표를 내세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구글은 10배 혁신 이런 걸 권장하더랍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올해 사업 목표를 3개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했다가는 웃음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회사를 잘리겠지만 구글에서는 이걸 엄청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회사 전력을 총동원하더라는 거죠. 물론 구글이 이제는 임직원 15만 명의 거대 기업이 되어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다며 비판을 받고 있지만 초창기 성장하던 시절의 모습은 배울 게 있다는 게 신생기업 구글에 입사한 일본 수재들의 조언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뉴 노멀 시대가 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할 수 있느냐인데요. 성장기 구글의 체질은 뉴 노멀 시대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의 강점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특질들이죠. 도쿄나우 2회 무라타 제작소 편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일본은 여전히 부품 소재 최강국이자 세계 3대 경제 대국입니다. 일본 부품 소재 산업의 강점은 모노주쿠리라고 말하는 장인 정신이죠. 매일 똑같은 일이라도 성심성의껏 반복하면 무엇이든지 조금씩 개선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바로 이 장인 정신이 빠른 전환을 어렵게 해서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구글 맵에서 살펴본 스피드만 하더라도요, 최근 서비스업의 주류는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라고 해서 일단 기본 기능을 출시하고 다수의 작은 기능을 계속해서 추가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주류입니다.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도 계속해서 조금씩 새로운 기능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 사양부터 출시를 하고 유저들의 반응과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대신 매우 빨리 업데이트해 나가는 게 최근의 방식인데요. 장인 정신의 나라 일본은 반대로 어설픈 제품을 내놓는 걸 수치스러워합니다. 최고 품질의 완성품을 경쟁자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제공하는 데 사활을 거는 일본 기업. 일본에는 안타깝지만 급격히 변하는 현대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죠. 도쿄 나우. 여기까지 일본이 왜 디지털 경쟁에서 패했는지를 구글의 성공 사례와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쿄 나우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은 망했다, 우리가 일본을 앞섰다 라는 게 아니라 한국도 자만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속도 등에 취해서 디지털 최강국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AI와 빅데이터가 플랫폼과 접목하는 시대에 스마트폰 보급률이나 인터넷 속도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의 중요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중국에 역전당한 스위스 IMD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요, 한국은 지난해 8위에서 올해 12위로 밀려났습니다. 야, 일본보다 잘했다 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11위에서 8위로 순위가 오른 대만에 역전당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2위 홍콩, 5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가에 비해서도 순위가 뒤처지고요. 사실 일본 기업이 디지털 전쟁에서 패한 요인을 우리나라에 적용해봐도 상당히 들어맞는 얘기 아닌가요? 도쿄 나우. 다음은 급한 일인데요. 디젤 차에 넣는 요소수 부족 때문에 한국은 난리인데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 원료인 암모니아의 80%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다 디젤차의 비율이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확보한 암모니아 96만 톤 가운데 77%인 74만 톤을 자체 생산했습니다. 재고도 약 6만 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중국에 일절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와 대만 등 3개 나라로부터 연간 확보량의 23%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채산성 문제로 2011년 자체 생산을 중단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암모니아 생산과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확정한 2050년 탈석탄화사의 실현 계획에서 암모니아를 수소와 함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화학단지에서 암모니아의 주 원료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디젤차 비중이 낮은 점도 요소순환을 피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판매된 승용차 288만 대 가운데 디젤차 비율은 5.8%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은 하이브리드 차가 주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젤차에 대한 선호는 떨어지는 편이죠. 물론 지난해 86,410대가 팔린 버스와 트럭은 99%가 디젤차입니다만 하이브리드 차와 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우베코산, 미쓰이화학, 효와전공, 닛산화학 등 4개 회사가 연간 91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4회사 모두 도쿄 증시 일부 시장 상장사들입니다. 요소순환이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도쿄 나우. 마지막으로 모르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일본 상장기업의 실적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SMB 니코증권이 5일까지 2021년 회계연도 상반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올해 4월에서 9월까지죠. 이 실적을 발표한 783개의 상장사 자료를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이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 7.4% 증가했습니다. 코로나의 충격이 컸던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2.1배 늘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회복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수치인데요. 코로나에서 먼저 회복된 해외 시장의 수요와 보복 소비가 늘어난 효과로 분석됩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2.5배 늘었습니다. 일본 제조업을 지탱하는 두 산업인 자동차와 전자기기의 영업이익은 각각 4.4배와 40% 늘었습니다.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해운업의 실적이 지난해보다 14.3배 뛰었습니다. 748개 기업 가운데 546개가 이익이 늘었고요. 224개 기업은 올해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을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사상 최대 규모의 이익을 올리는 기업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와 소니, 히타치, 일본제철, 후지필름 홀딩스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5대 종합상사도 자원사업의 수익이 급증한 덕분에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토추 상사의 올해 순이익은 7,500억 엔으로 작년보다 87% 늘어날 전망입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올해 전체 기준으로 상장사들이 지난해보다 45% 많은 순이익을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78% 증가한 2013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상장사들의 이익이 늘어나니까 니케이 225 지수 전망치도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 계열 정보회사 퀵에 따르면 일본 기관 투자자 210명은 이달 말 니케이 225 지수가 29,80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말 주가 예상치로는 1994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야스다 히카루 SMBC 니코 증권 주식 전략가는 반도체 부족 등으로 인해 하반기 들어 실적 증가세의 페이스가 둔화될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일본 경제의 심각한 일, 급한 일, 모르면 안 되는 일을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쿄에서 정영효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